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원이혼. 제2의 인생 하원이혼에서는 하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또다시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 이혼 사례를 또 들고 왔습니다. 이제 해외 이혼 사례, 해외 법정의 이혼 사례, 뭐 외국인들의 이혼 사례라기보다는 일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관할이 어디냐,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스페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대한민국하고 스페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남편 같은 경우에 왜 스페인 국적이냐, 재외 동포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1살 무렵에 부모를 따라 스페인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스페인에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이 계속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갖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스페인을 유학을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돼갖고 서로 이제 뭐 가정, 뭐 서로 애정도 가지고 관계도 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대구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아내의 부모 집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겠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1년 뒤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남편 부모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1개월 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스페인 거주 1개월 뒤에 갑자기 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내의 동생이. 그래서 아내가 이제 검사 결과를 보니까 자신이 골수이식의 적합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개월 뒤에 동생에게 골수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혼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그리고 이제 이 골수이식을 이제 마치고 요양하는 과정에서 웬걸? 자신이 이제 남편하고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요양이 끝나면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정기까지는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스페인까지 비행거리가 너무 기니까 혹시나 출산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단은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남편이 이제 오히려 한국하고 스페인을 오가면서 생활하기로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이제 자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다는 게, 이 자녀를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탈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준 거죠. 뭐 흔히들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한 유부남이기도 한데, 이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온갖 몸이 다 망가지는 과정으로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아내 같은 경우에 탈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면은 스페인에 1개월 정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1개월 뒤에 스페인에서 모든 생활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뭐 백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갔을 때도 요양이 끝나면 넘어오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야 자녀와 함께 아내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스페인의 이제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남편이 스페인 여성하고 바람을 핀 겁니다. 스페인 생활이 거의 한 4년 차에 넘어가는 시점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계속 다툼이 일어나다가 스페인 생활 4년 차에 자녀와 한국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겠다는 명목으로 남편 허락을 얻어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녀의 주민등록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서 계속 생활합니다.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자녀를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남편은 이제 그 한 달 뒤에 스페인 그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소송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나 뭐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남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사건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함께 그 제기할 때 이제 9억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유로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권을 이유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저 회사 주식, 대한민국 본점에 둔 회사의 주식을 가압류 신청합니다. 그리고 3억 6천만 원 가량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압류 신청이 인용이 됩니다. 아마 이 3억 6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식이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 정도가 보증보험 발급 조건이면은 이제 거의 한 몇십만 원 선만 지급을 하면은 이 담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재산을 이제 압류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압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이제 압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 불합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담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보 제공 조건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그 이제 예금 채권, 은행 통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나와요. 현금을 거의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라고 나옵니다. 물론 일부분이 현금, 일부분 뭐 보증보험 형태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지방 보증보험, 뭐 SGI 보증보험에서 이러한 담보 제공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요.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3억 6천만 원이 보증보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남편이 이혼소송을 여기다 제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6개월 뒤에 남편과 아내의 합의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아내한테 위임하되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의 식비 명목으로 매월 500유로를 지급한다라는 사전 처분, 임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스페인 지방법원에다가 재판 가담권 위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혼 사건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스페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지방법원에 이제 남편의 이혼 청구에 관한 재판 가담권이 있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담권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담권 위반을 주장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은소를 하기 전에 가담권 위반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스페인도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이 지방법원이 아내의 가담권 위반 신청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내의 신청을 각하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재판 이 부가 이제 판단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재판에서 이제 아내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 일단은 뭐 스페인 여성하고 부정행위는 무조건 주장했겠죠. 그리고 남편이 뭔가 시위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했냐? 남편의 주소지가 스페인의 그 지방에 있고, 지방 도시 이름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좀 그렇고, 남편, 아내, 자녀의 원래 거주하던 상거소, 최후의 공통 주거지 역시 스페인의 지방에 있다. 그리고 스페인 지방법원은 가담권이 있다는 재판을 했죠. 그리고 아내 역시 대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스페인의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남편이 스페인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이 서울가정법원에다가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 가담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잘못 제기돼서 부적법하다고 각하시켜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법원에서 일단 국제재판 가담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가담권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 2조 1항에 따르면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가담권이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관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 가담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법원은 국내법의 가담 규정에 참작해서 국제재판 가담권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춰서 국제재판 가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 애매모호한 규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규정 두 개를 가지고 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 두 개를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그리고 이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을 삼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제재판 가담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가장 핵심이 실질적인 관련성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룰 만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 법원하고 사실 이 사건이 1심 법원하고 2심하고 대법원하고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 법원 판단이 뭐라 했냐?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 가담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 그 법원이 처음 제기한 그거 이거였어요.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은 가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보통 재판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규정 같은 경우에 국내 재판 관할에 대한 규정이긴 하지만 요거를 유추 적용을 해보면은 피고가 누구죠? 남편, 스페인 국적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주소지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에 관할권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남편 국적이 스페인이에요. 결혼 후 거주 목적도 스페인이었어요. 비록 자녀 출산으로 거주 시점이 늦어지긴 했지만은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생활 영위를 했고, 그 다음에 둘이서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거의 영위한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이 봤을 때는 한국보다 스페인의 혼인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페인에서 혼인생활을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 생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그 원인, 그리고 부양료, 뭐 양육비 지급해야 될 남편 재산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 방법이 스페인에 존재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제기한 스페인에서의 이혼 소송 등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은수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관할권이 스페인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각하했는데 1심 법원이 항소해야죠. 항소했습니다. 일단은 항소심 대법원은 바로 1심 법원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냐? 관할권, 대한민국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고 이 사건 우리한테 관할권이 있으니까 1심 법원 다시 판단해 라고 바로 파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스페인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은 미국이나 뭐 스페인 뭐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고 되게 병종적인 겁니다.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하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법원 재판 관할권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는데 왜 배타적으로 판단을 하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하고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스페인에서 출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 다니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어디서 했죠? 결혼식 대구에서 했다니까요. 혼인신고도 한국에 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스페인 국적이지만은 그 짧은 한 달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도 한국이 돼 있으니까 남편 역시 이혼소송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내 같은 경우에 혼인기간 내내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인기간 중에 상당 기간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스페인에 초반에는 거의 한 달 있다가 거의 대부분 3년 동안은 한국에 있었죠. 그리고 스페인에 거의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이 본 것과 달리 현재까지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자녀도
대한민국에 생활하고 있어요. 아내의 상고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제사법 39조가 있는데 요 단서를 보면은 이혼의 중거법을 정함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고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사법 39조 단서에 따르면 중거법은 대한민국 법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가능권이 인정이 돼야죠. 이게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아내의 이 사건 청구 조금만 뜯어보면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자녀가 양육되고 있는 사건 그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녀에 대한 친권자비 양육과 지속 청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능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 이것도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아내가 가압류한 재산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아내가 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라도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국제재판 가능권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를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자국의 재판 가능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부차적인 사정 들어서 재판 가능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1심 법원 판사한테 계속 뭐라 하는 겁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유가 설시한 이유들이 1심 법원 판사 넌 지금 뭐라 판단하는 거냐? 왜 우리 재판 가능권이 없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스페인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의 가능권이 스페인 그 지방법원에 있다는 걸 변론으로 하고 아내의 이 사건 소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이를 달리 판단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1심 법원 뭐 해야 됩니까? 1심 법원에다가 너가 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니까 위법하다. 다시 재판해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이 실질적인 관련성 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거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재판 가능권 같은 경우에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진짜 우리나라하고 관련 없는 외국인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서울가정법원, 뭐 부산가정법원에다 이혼소송 제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각하를 시켜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걸 함부로 배척하는 거는 조금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를 이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소송이 아니고 일종의 상가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약간 설명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내하고 일단 남편하고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둘이 그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프랑스 민법상 이제 PACS 팍스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팍스 계약이 그 이성과 동성 뭐 성견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그 프랑스 민법 제 515조의 1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팍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한국 식료품점 운영하고 그리고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집을 지어가지고 펜션도 운영하고 은행에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팍스, PACS에 대해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팍스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시민연대 계약의 줄임말로 그 두 성인이 서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제 이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면 이런데, 이 팍스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프랑스가 사실 동성혼에 대해서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도 제도적으로 이걸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결혼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당시에 이 팍스라는 걸 들고 오면서 이 동성혼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공인을 하는 계약 제도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나중에 프랑스가 이제 이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팍스라는 게 현재는 결혼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결혼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좀 그렇지만은 이 팍스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활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라는 관계를 맺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에 팍스 여부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법적 권리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결혼 팍스하고 단순 동거의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프랑스에서 이 결합기간이라고 하죠. 결혼도 일종의 결합이니까요. 양 당사자의 결합이니까. 팍스도 결합이고요. 단순 동거도 결합이지 않습니까? 일단 결합기간 중에 소득세하고 부채, 사회보장급여, 휴가권은 결혼하고 팍스를 모두 동일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강력하죠. 그런데 이제 다만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외국인 배우자한테는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프랑스의 이제 국적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소득세나 부채, 사회보장급여, 휴가권 이거는 결혼하고 동일한 거죠. 그리고 팍스 관계의 외국인 파트너한테 1년이 지나면 매년 갱신에 필요한 임시 거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10년간 유효한 영주권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말고 팍스 같은 경우고요. 단순 동거는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파트너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재산하고 상속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결혼한 부부는 프랑스 제도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결혼 이후에 재산을 공동소유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배우자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부부 별산제예요.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 동의 없어도 자신의 명의의 재산은, 물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명의의 다른 재산들은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부부 별산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다릅니다. 결혼 이후에 재산을 공동소유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공동소유로 추정만 할 뿐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동의 없이 본인 명의 재산 처분이 좀 자유롭습니다. 단순 동거야 법적인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독립재산이니까. 그리고 이 팍스 같은 경우에 결혼하고 또 자녀에 대한 성립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동으로 친권을 승계를 합니다.
그런데 팍스하고 단순 동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친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친권 성립 후 1년 이내라면은 자동으로 공동양육권을 취득하는데 부모 상의하에 아이가 누구 성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도 있습니다. 입양은 결혼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이 되고 팍스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팍스가 이제 결혼하고 차이가 이거면은 팍스를 해제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팍스를 해제하고 싶을 경우에 과정은 좀 간단하게 합니다. 서로 합의됐다면 이제 시청에 간단한 서류 보내면 되고요. 우리 이혼하려면 협의 이혼 신청서 넣고 온갖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이혼하려면 뭐 협의 이혼해야 되고 협의 이혼하려면 도장 찍고 뭐 이혼 의사 확인기에 출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팍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합의가 되면은 시청에 간단한 서류만 보내면 됩니다. 그럼 팍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팍스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시청에다가 팍스를 해지하겠다는 집행영장 보내면은 시청에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 전달하고 이 팍스 관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팍스는 자연스럽게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팍스에 대한 규정이 없긴 한데 규정이 없긴 한데 이 팍스가 민사계약이기 때문에 해지와 원인을 제공한 쪽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팍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아니죠.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 사례로 돌아가죠. 일단은 이렇게 서로 팍스 계약을 맺고 서로 이제 같이 거주를 하는 거죠. 아내의 아들을 함께 데려와 거주하기도 하고 남편의 딸 역시 고등학생 재학 시절에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아들은 남편의 친척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팍스 계약이라고 제가 아내하고 이제 남편이라고 좀 호칭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와 남편의 어머니 프랑스 식당에 만나서 상견례를 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이 상견례 때 아내의 아버지가 참석을 못했어요. 프랑스에 못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부터 함께 앞날을 기약하면서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중략하고 두 분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으나 아버님을 뵙지 못해 이렇게 편지를 청합니다. 아버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아내와 새 가정을 꾸리고자 합니다. 저희 둘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며 함께 새 삶을 시작하도록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와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남편의 어머니하고 스페인에서 여행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입국해갖고 유학원에 있는 어머니 방문해서 아내한테 어머니 사진을 보내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엄마가 요 정도 혼자 일어날 정도로 건강해져서 자기한테 사진 보내주려고 했어. 별다른 문제 없어? 이제 휠체어도 혼자 다셔. 옛날 양로원 시절과 비교 안 되게 양호해지셨어. 엄마가 말도 잘하고 어제 그제 옥수수 순대 사가질 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아내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 역시 이제 귀여우니까 남편한테 다행이네 전보다 행복해진 듯해서 말씀하시는 거 드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하는 일상적인 이제 이 부부간에 오갈 수 있는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생기죠? 상간녀가 생겼습니다. 이 상간녀 같은 경우에 프랑스 출장 중에 업무 관계로 이제 남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편이 이 상간녀한테 호감을 고백해갖고 서로 성관계까지 가집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상간녀하고 남편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요. 남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이 상간녀하고 2주간 함께 지내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상간녀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상간녀의 남편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간녀 남편이 이제 상간녀하고 남편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이제 너무 답답해서 상간녀 남편이 이제 그 자신들의 가족에 털어놨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상간녀 남편의 누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상간녀한테 관계를 추구를 합니다. 저 남자 누구냐? 누군지 알고 이렇게 서로 바람피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남편도 오는 거죠. 남편한테 이 사람 말고 두 번째 만나서 프랑스에 사는 여자가 있다. 아이는 남자애 하나 있고 사는 여자애 하나 더 있다. 라는 이야기를 상간녀 남편 누나한테 합니다. 기가 차죠. 이게 뭔가 싶죠. 그래서 이 상간녀 남편이 상간녀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를 했고요. 상간녀 남편하고 상간녀하고 이혼의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상간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이혼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에 입국하고 이 상간녀를 또 계속 만나는 겁니다. 만나갖고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아내도 이제 프랑스에 있던 아내도 이제 모를 수가 없죠. 이 난리가 났는데 상간녀 남편이 안 알렸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든 연락처 받아갖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상간녀의 관계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상간녀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해갖고 둘 관계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운전 중인 남편의 열쇠를 빼앗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내가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와의 팍스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남편의 태도를 보고 상간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상간녀는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간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아내와 남편 관계는 프랑스에서 관계고 두 사람 사이에서 체결한 팍스 계약 역시 프랑스 법률에 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건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프랑스 법원이 국제재판 가달권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첫 번째 사례하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법원에서 이제 실체적 관련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법 2조 1항하고 2조 2항을 바탕으로요. 일단은 아내하고 상간녀 국적이 어딥니까? 모두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상간녀하고 남편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물론 처음 시작은 프랑스에서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 상간녀하고 같이 있었죠. 상간녀하고 남편의 관계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법 32조는 불법행위의 준고법을 정하게 있었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하고 상간녀가 둘이 바람핀 건 어디라고요? 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소송 준고법은 대한민국 법인 겁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을 하면 뭐합니까? 소송해갖고 인정받으면은 상간녀가 돈 지급 안 하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간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대한민국 내에 있겠죠.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만약에 상간녀가 그거를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죠.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판결문 바탕으로 압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간녀가 주장하는 그 국제재판 가능거리 대한민국 법원에 없다는 주장을 기각을 합니다. 우리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판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있느냐? 일단은 뭐 제가 많이 설명했죠. 사실혼 성립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 혼인의사 합치 있어야 되죠. 그 객관적으로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아내하고 남편은 뭐라고요? 팍스입니다. 15년 이상 동거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녀들과 상당 기간 함께 거주하고 자녀들의 친척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고 어머니들까지 만나 상견례도 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의 아버지한테 새 가정을 꾸리고자 하니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 및 그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 한국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방문했을 당시에도 어머니 소식을 아내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팍스가 2인 성인의 동반자로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체결하는 계약이죠. 민사적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거 의무도 있고요. 부양도 해야 되고요. 협조 의무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팍스가 없는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이게 뭐죠? 혼인 의사로 동거하고 사회통일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 팍스 계약으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를 못해도 추정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통일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팍스 계약 관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상간녀가 남편한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라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정신적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2천만 원 인정합니다. 결국은 프랑스의 팍스라는 게 일종의 이제 결혼하고는 다른 제도지만은 우리 법원도 그렇게 판단해 준 거죠. 이 팍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그 법적인 지위가 없을 뿐 거의 대부분이 사실혼 관계의 유사한 계약과 똑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 계약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를 행사한 것을 인정을 해준 거죠.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팍스 계약을 도입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기는 한데 결국은 이러한 팍스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정을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도입하는 데는 조금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